1956년 미 해병대는 한 개 소대 병력과 6톤의 화물을 실어낼 수 있는 중형 수송 헬리콥터 CH-37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코르스키사가 최초로 쌍발 엔진을 적용한 이 헬기는 기체 앞쪽에 대형 도호가 설치되어 있어 화물을 쉽게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도 이 헬기를 도입해 운용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CH-37의 활약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기본적인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추락한 전투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고가치 무기를 회수해 오거나 적진 한가운데서 구조를 요청하는 조종사를 구출해 오는 등 다른 무기 체계들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임무들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CH-37에 만족한 미 해병대는 성능이 보다 향상된 수송 헬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H 계획이라 불린 이 사업에는 미국의 보잉과 카만사가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헬리콥터 제조에 특화된 회사인 시코르스키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4년 CH-53C 스텔리온이 개발되어 미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전장 27m, 전폭 4.7m, 로터의 직경만 22m에 달하는 이 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T-64 터보 샤프트 엔진 2기를 장착해 무장병력 38명, 비무장병력 55명을 탑승시킬 수 있고 내부에는 3.6톤, 외부 슬링으로는 5.9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동체 좌우 측면에는 스폰슨이라는 연료탱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약 1200리터의 연료가 주입되며 이로써 이 거대한 기체는 최대 속도 135km 그리고 10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스폰슨은 수면 위의 비상 착륙 시 부력을 발생시켜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세계 최대 헬기인 Mi-26을 제외하고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헬기인 CH-53은 실전 배치와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었으며 각종 수송과 구조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CH-53의 각 형식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53A는 1966년부터 생산된 본격 양산형으로 총 139대가 제작되어 미 해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로 베트남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1992년 미 해병대 훈련 비행 대대에서 마지막으로 운용되다가 폐역 조치되었습니다. CH-53D는 엔진 성능 강화형입니다. 2900마력의 엔진을 3900마력의 엔진으로 교체했으며 미 해병대의 수송함에 적재할 수 있도록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을 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어력 강화를 위해 체프 발사기와 적외선 교란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총 124대가 제작되어 운용되다가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기체가 폐역했습니다. 1981년 배치되기 시작한 CH-53E 슈퍼 스텔리온은 기존 2개의 엔진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총 3개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엔진의 힘이 좋아진 만큼 기체 내부에 13톤, 외부 슬링으로 14톤을 수송할 수 있어 화물 탑재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로터 블레이드도 1개를 추가해 7개가 되었고 GPS, 항법 장치, 도플러 레이더,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슈퍼 스텔리온은 약 180여 대가 생산되었으며 현재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CH-53은 수송 능력이 뛰어난 만큼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소외 헬기입니다. 미군은 CH-53A를 개조한 RH-53A를 소외 헬기로 운용했습니다. 기체의 화물 적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뢰 탐색소나 음향 소외 장비, 예인식 절단기 등의 장비를 장착하고도 장시간 채공하며 소외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tonkin만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로 했는데 엔드 스위프트라 명명된 이 작전은 총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체의 활약으로 미 해군은 총 1만 개가 넘는 기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RH-53A의 후속 모델로 RH-53D형도 개발했는데 이 기체가 활약한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이집트군이 수에즈 운하에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기로 했는데 15개월 동안 진행된 이 작전에서 수만 발에 달하는 기뢰를 제거해 운하를 정상적으로 개통시켰습니다. RH-53D형은 엉뚱하게도 인질을 구출하는 특수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대사관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사용할 헬기를 RH-53D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소해 헬기인 RH-53D는 다른 기종들에 비해 항속거리가 길고 항공모함에 경납할 수 있도록 후방 동체가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4월에 실시된 이글크로우 작전에서 총 8대의 RH-53D가 투입되었지만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 인해 기체가 고장나게 되었고 여기에 충돌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작전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군은 7대의 C-스텔리온을 이란의 사막에 버려두고 서둘러 철수해야 했습니다. MH-53E는 CH-53E 슈퍼 스텔리온을 소해 헬기로 개조한 버전입니다. 3기의 엔진을 장착해 예인 능력이 기존 9톤에서 13톤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3.7m의 파도 40노트의 풍속에서도 소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작전 헬기입니다. 미 공군은 CH-53의 장거리 비행 능력에 주목하고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사용하는 탐색 구조헬기 HH-53을 개발했습니다. 1967년 베트남 전쟁에 처음으로 투입되었으며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미군은 이 기체의 운용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개량을 통해 야간과 악천후에서의 비행 능력이 추가되었고 근접 지원을 위해 12.7mm 중기관총과 7.62mm 미니건이 장착되었습니다. 1986년 HH-53은 미군의 항공기 명칭 통합계획에 따라 MH-5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MH-53은 걸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이라크군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저공 침투를 실시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파치에 GPS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PS를 장착한 MH-53이 가장 선두에 서서 아파치를 유도했으며 목표 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해 효과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MH-53은 델타포스 요원들을 탑승시키고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60여 차례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CH-53은 미국 이외에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운용되었지만 이 기체를 가장 애용하는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968년 이스라엘은 자기 강습 헬리콥터를 선정하기 위해 CH-47 치누크와 CH-53을 놓고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CH-53D형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헬리콥터를 확보한 이스라엘 군은 1969년 12월 루스터 53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 영토 후방에 침투해 그들의 신형 대공 레이더를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작전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최신 방공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수세에 몰리게 된 이스라엘은 CH-53을 이용해 전선으로 병력과 견인포대를 긴급히 수송했고 돌아올 때는 다수의 부상병을 구송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CH-53은 미그 21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기체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기지로 복귀해 놀라운 생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CH-53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개량 사업을 통해 기체의 수명을 연장해왔으며 신형 기체를 도입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CH-53은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지만 그 대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도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977년 2대의 CH-53이 충돌해 5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97년에는 또 다른 충돌 사고로 7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팀스프리트 훈련 도중 미군의 CH-53이 추락해 29명이 사망하였고 1989년 경북 영일군에서 또다시 추락해 19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미국은 CH-53의 새로운 개량형인 CH-53K 킹 스텔리온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사인 시코르스키에서는 CH-53K가 이전 모델과는 구성이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설계를 변경해 기체 폭을 0.3m 확장했기 때문에 장갑형 현비 2대 혹은 LAV 보병 전투차 1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7500마력급 엔진으로 성능이 강화되어 최대 16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얼마 전에는
F-35 전투기를 수송하는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항전 장비로는 차세대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 통합, 야간 투시경, 위성 데이터 통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기체를 앞으로 200여 대나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미군이 대형 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전 개념인 원정 전진기지 작전 때문입니다. 원정 전진기지 작전은 중국을 상대로 전통적인 상륙작전을 포기하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전진기지를 구축해 그곳에 각종 원거리 타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미 해병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진기지에 어떻게 군수품을 수송하느냐입니다. 현대 군사 무기와 차량들의 중량이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에서 이것들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선 CH-53과 같은 대형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 해병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UH-60, 블랙호크, V-22, 오스프리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V-280, 벨러워 같은 수송 헬기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기체들의 수송량은 킹스텔리온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미군은 CH-53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도입 사업을 재입찰 공고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CH-47 시누쿠와 CH-53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3조 7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삭감되자 로키드 마틴의 시코르스키사가 입찰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렇게 경쟁 구도가 무너지자 방위사업청이 다시 재입찰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실 성능 면에서 보았을 때 CH-53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만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 면에서는 시누쿠가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CH-53을 도입하기 위해선 사업 비용 자체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이 한반도로 남하를 실시해 영토를 장악한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항속이 가능한 대형 수송 헬기는 우리 군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무기 체계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